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 입문 과정인데요. 교재는 43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투자 입문 기초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지나고 다음 주가 5주차죠. 다음 주는 이제 감정 평가론 입문 과정 진행하고요. 이제 마지막 주가 12월 27일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계산 문제 3시간 동안 기초를 다 심어드릴 겁니다. 전부 다 어렵고 중요합니다. 자, 되게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지금 보고 있는 투자론하고요. 다음 주 설명드릴 감정평가론 두 가지가 워낙 어렵고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 먼저 43페이지 투자론부터 목차부터 간단히 볼게요. 목차. 자, 투자론 하게 되면 대개 우리 시험은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특히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는 무조건 2문제 이상입니다.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그런데 올해 시험 34회죠. 올해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왔고 8문제예요. 많이 나왔습니다. 8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무려 4문제 나왔습니다. 절반이 계산 문제. 그래서 올해 시험은 투자론 비중이 꽤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투자론 하게 되면 목차가 크게 5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목차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의 나와 있죠. 그럼 의에서는 뭘 공부하느냐? 여기서 부동산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이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합니다. 어려운 말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투자의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는 투자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장점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이 나옵니다. 자, 2번 목차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나옵니다. 자,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투자가 잘못되어 버리면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잖아요. 먼저 이제 위험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손해가 생기면 그 위험을 어떻게 줄일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아시죠? 바로 분산 투자. 영어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세 번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이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화폐의 시간적 가치 의미를 꼭 알아야 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다. 여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말해요.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이 상가를 사요. 자, 상가를 얼마 주고 샀다? 10억 주고 샀대. 얘가 뭐죠? 현재 가치. 현재 10억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상가를 왜 삽니까? 계속 월세 받으려고, 월세. 그러니까 이렇게 상가를 구입해서 계속 1층, 2층, 3층 따박따박 이렇게 계속 월세 받아 먹죠. 얘가 뭡니까? 미래 가치지.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이 파트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쓰지는 않겠는데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에서 종류가 아주 많고요. 여기서 이제 단어, 종류가 공식이, 분자분모 공식이 무려 20개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많은 공식들을 알 수 없어요.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도식 문제가 나와.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얘가 가장 중요하다. 왜 별표 3개 쓸까요? 세 문제는 나오니까, 세 문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론 공부하게 되면 특히 4번, 5번이 있죠. 여기서 이제 시급합니다. 아시겠어요? 4번하고 5번이 되게 어려워요. 저절매거든요. 그래서 4번, 5번만 잘 정리하시면 투자론 충분히 극복이 될 거예요. 자, 요 흐름에서 통상적으로 6, 7문제가 나오지만 올해 시험은 오버했죠. 다시 8문제가 나왔고요. 아마 내년 시험은 다시 원위치 6, 7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투자의 개설 파트는요, 전반적으로 의의하고 위험과 수익이다, 포트폴리오 일부, 여기까지 입문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제가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의의부터 볼게요. 자, 의의는요, 어려운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의의하게 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투자와 투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얘가요, 참 애매합니다.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까지가 투기인지 참 애매하거든요.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 기자가요, 이 단어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경제학 교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도대체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가 투기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대답하기를, 예를 듭니다. 만약 내가 땅을 사면 투자가 되고 자네가 땅을 사면 투기가 되네요. 예. 우스갯소리죠. 다시 말하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고요. 우스갯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사실 그런 말은 답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은 투자와 투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주로 투자는요, 장기간 투자입니다. 반면에요, 투기는 단타가 목적이죠. 단기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투자는 장기간 투자대 반드시 어떻게 이용하지? 주로 생산 활동입니다.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합니다. 이러면 대개 투자가 되고요. 반면에 투기는 주로 단기간 동안에 생산 활동과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사고 팔고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만이 목적이다.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되파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는 생산과 관계되고 생산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투기가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얘는 시험과 무관합니다. 듣고 흘려버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화살표 나와 있죠. 자, 투자와 투기는 크게 단계가 달라지더라, 단계가. 그래서 투자하게 되면 가장 먼저 취득하죠. 땅을 샀어요. 다음에 이제 이용하죠. 운영합니다. 여기서 운영 단계는요, 바로 사용과 수익을 말해요. 사용 수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팔죠. 다시 처분합니다. 따라서 투자하게 되면 취득 단계, 운영 단계, 처분 단계 3단계를 모두 거칩니다. 반면에 투기는 자, 취득하죠. 운영 단계가 X 없습니다. 왜? 양도 차익만이 목적이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목적이잖아요. 운영과 거리가 멀다. 오로지 처분이 목적이다. 이 차이점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는 운영 단계가 없다. 다시 비교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요, 사용, 수익, 처분을 모두 할 수 있잖아요. 투기는요,
사용수익은 없이 처분만이 목적입니다. 양도차익. 또 비교합니다. 사용수익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다? 꼭 기억합니다. 얘가 바로 소득이득입니다. 사용수익은 소득이득이 되고요.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이다. 바로 자본이득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 알아야 됩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기는 소득이득이 없지. 뭐만이 목적이다? 자본이득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입문 과정에서 얘는 꼭 기억하세요. 소득이득이 무엇이냐, 자본이득이 무엇이냐, 이것만큼은 꼭 구별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상가를 구입했어요. 얼마 주고? 10억 주고. 그러면 상가를 샀는데 목적이 뭡니까? 월세 받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매 계약마다 월세가 들어옵니다. 1년째 월세가 1억 들어왔어요. 또 다음에 1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1천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1억 1천만 원 들어오고, 다음에 1억 2천 들어오고. 이렇게 10억짜리 상가를 샀더니 매 계약마다 따박따박 월세 수익이 들어오죠. 얘가 뭡니까? 사용과 수익이지. 운영하잖아요. 얘가 무슨 이득? 소득이득입니다. 그리고 5년째 갖고 있다가 이제 5년째 팝니다. 처분해요. 자, 5년째 처분하니까 10억 주고 샀는데 얼마에 팔았다? 15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계산하면요. 10억 주고 샀는데 15억 판다. 얼마 남았습니까? 5억 남았죠. 얘가 무슨 이득? 자본이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번 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면 이제 실무하실 거잖아요. 실무하면 중개 실무할 게 아니잖아요. 부서가 되려고 이사회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다시 말해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자, 상가가 있어요. 땅, 토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요. 나는 상가를 선호한다. 아니야. 나는 땅에다 투자할래. 둘 중에 하나를 한 번 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요. 만약 투자한다면 상가를 투자하시겠어요? 토지를 하시겠어요? 둘 중에 뭘 선호하신다? 상가요. 우리 뒤에 분 총각. 상가요. 오호. 그러면 옆에 계신 분. 예. 토지요. 예. 얘가 나왔죠.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상가를 하겠대. 한 분은 토지를 하겠대. 예. 그러면 이미 편이 갈라졌는데요. 그럼 이거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지? 요거하고 요거하고요. 둘 다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입니다. 자, 상가와 토지로 편이 갈라졌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득은 월세 받는 거잖아. 임대료. 그럼 얘는 이제 매매 처분 이득이잖아.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소득이득을 선호하세요? 자본이득을 선호하세요? 소득이득. 뒤에 보면요. 소득이득. 아, 답이 나왔네. 그래, 그들은 뭐 상가를 선택하신 분들은 소득이득이 왜 월세 받을 거니까. 토지를 산 분은 뭐지? 나는 이게 크니까 자본이득이야. 이제 확실히 이제 편이 갈라졌고 이제 따로 오셨죠. 결론.
우리 옛말에 두 마리 죽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절대 상가는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월세가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가는 주로 월세 받더라 이게 목적이고 토지는 이겁니다. 토지 월세 잘 없거든요. 주로 이제 매매 차익이 목적입니다. 예.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가를 사겠는데 둘 다 잡아야지 그런 미련 갖지 마세요. 예. 상가는 뭐지? 월세. 토지는 뭐지? 매매 차익입니다. 예. 그러면 자 상가는 왜 얘가 없을까요? 자본이득이. 다시 말하면요. 자 서울의 최고의 뜨거운 상가 예. 명동. 워낙 시장이 좋잖아요. 최고의 상권입니다. 명동 가장 명동의 핫한 명동 가에는 점포가 작아도 임대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예를 들면 10평짜리 점포가 명동에는요. 월 임대료가 3천만 원 넘어갑니다. 10평짜리가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월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얘는요 최고의 상권이잖아요. 최고의 상권은 이미 최고의 가격이 성립됐거든. 가격은 막 그렇게 올라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얘가 없어요. 그걸로 토지는 당연히 월세 받을 내용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토지는 한번 올랐다 하면 10배, 20배, 50배, 100배 쉽게 올라갑니다. 제대로 개발호재 찍어버리면요. 구분되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실무를 하시게 되면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재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후 대책을 해야 됩니다. 저희 경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둘 다를 선호합니다. 둘 다. 왜냐? 상가를 사게 되면 월세가 목적입니다. 월세가. 여기다가 월세 한 500 정도. 500이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직장 근무만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게다가 또 여유가 있으면요. 여기서 여유 목돈이 생겨버리면 적당히 공부해가 또 위치 좋은 땅, 개발 보전 땅. 또 사버리면 월세 받는 데 생각 없지. 예. 나중에 또 해버리면 또 크게 먹을 수가 있지. 예.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을 거예요. 혹시 자 우리 공인모 쪽에서는 이 연령대는 제가 대충 보게 되면 30대, 40대, 50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아마 40대가 가장 많을 거예요. 50대도 많을 거고요. 40대. 내가 40이대. 40이대. 그러면 40 같으면 앞으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몇 년 남았습니까? 60년. 그럼 이제 이런 분도 앞으로 이 노후 대책을 해야 돼요. 노후 대책. 노후 대책입니다. 60 남았죠. 만약에 50이라면 100세까지는 얼마 남았다? 50년 남았잖아요. 50년. 그러면 자 1년에 몇 달? 12달. 1년에 몇 달? 12달. 그러면 자 노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KB 자료를 보게 되면 두 부부가 노후 대책 하는데 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쯤 들어가더라? 한 250 들어간대. 250만 원. 250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 쭉 계산하면요. 18억 나와요. 18억. 50이다. 앞으로 계속 월 200 선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얼마 나온다? 15억이 나옵니다. 이런 돈이, 이런 소득을 만들지 못한다면 250만 원. 60대 중반이 넘어가면요. 비참해집니다. 아시겠어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이 100세를 대비해서 노후 대책을 충분히 짜놔야 됩니다. 그럼 봉급받는 한계가 있잖아요. 60 넘어서 누가 써줍니까? 미리 어떻게 됩니까? 얘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저도 그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적어도 이제 월세를 적어도 얼마가 되지? 250인데 300은 잡을게요. 앞으로 근로소득이 점점 더 없어질 거니까. 적어도 이거라도 만들어 놔야지 내가 일이 없어도 따박따박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항상 재테크,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것은 염두에 두면서 항상 노후 대책을 준비하도록 왔어요. 이것들이 모두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투자의 장점은 뭐지?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서 투자와 투기의 이제 의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까지 강조를 했는데요. 요까지를 잠시 교재 통해서 확인합니다. 교재. 자, 교재 보시면 43페이지예요. 자, 1번 투자의 개념. 자, 투자는요. 또 가면 2번 보시면 한 줄 나와 있죠.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비용,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3번 보시면요. 투자는 밑줄입니다. 취득, 운영, 처분, 밑줄. 3단계를 설명드렸고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자, 운영 과정에서 소득이득, 밑줄, 소득이득. 또 처분 과정에서 자본이득, 밑줄.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투자 개념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 2번 뭐죠?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얘는요, 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지렛대 효과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렛대가 뭐냐면요, 이 투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돼요. 지렛대 효과입니다.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죠. 그럼 지렛대는 입문서를 보기 전에 먼저 강의 노트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교재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에 나와 있죠. 참고표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에서 먼저 고가품이다. 부동산은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가품입니다. 고가품이니까 아파트가 5억하고 10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은행에 융자 받았죠. 그러니까 은행에 금융부채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차익금이죠.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산출의 효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렛대 효과인데요. 기본적인 종류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 정의 지렛대하고요. 다음에 부의 지렛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렛대. 자, 지렛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지렛대. 지렛대는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 힘은요 조금만 주면 되잖아요. 이때 저는 약간의 힘이 있죠. 얘가 바로 금융부채, 차익금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 1억을 투자하는데 1억. 자 1억을 투자하는데 1억 중에서요 5천만 원 내 돈입니다. 자기 자본, 지분입니다. 내 돈 5천만 원. 나머지 5천만 원 은행에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당, 융자가 돼요. 저당 5천만 원. 그러면 은행에 빌린 5천만 원은요 요즘 은행이자 대충 5% 좀 하죠. 5% 잡을게요. 연 5%. 저 따라오셨죠? 1억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 내 돈, 5천만 원 5% 이자로 은행에 대출 받았다. 빌렸습니다. 이렇게 1억을 투자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굴렸더니 1년 후에는요. 수익이 무려 20% 수익입니다. 와, 대박이죠.
크게 먹었잖아요. 은행이 얼마 빌렸지? 5%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이만큼 내게 되면요. 5% 이자 갚아주고도 내가 더 크게 먹었잖아요. 얘가 뭡니까? 플러스 정의 지렛대입니다. 일반적인 지렛대는요. 정의 지렛대가 일반적입니다. 거꾸로.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빌렸는데 은행에 5천만 빌렸습니다. 1년 동안 잘 굴렸는데 이 사람은요. 주식을 사고 팔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20%가 아니고 수익은 냈는데 수익은 근데 1년 동안에 수익은 2%밖에 못 먹었어. 그러면 은행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얘가 뭡니까? 잘못 빌렸다?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렛대는 뭘 가리키지? 정의 지렛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서 잠시 인문서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자, 책을 보게 되면 목차 2번 있죠? 지렛대 효과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게 되면 1번 정의 지렛대, 2번 부의 지렛대, 3번 영의 지렛대 또는 중립적 지렛대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서 단어가 복잡한 게 세 개씩 나와 있죠.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하면서 단어가 세 개씩 각각 나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았으니까요.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제 나와 있죠. 종류가 세 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단어가 세 개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가 네모되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다음에 총수익률. 다음에 저당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적으면서 숙지하자. 그래서 얘가 바로 지분 수익률입니다. 단어 세 개 관계를 알자. 그러면 똑같이 지분 수익률, 총 수익률, 저당 수익률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부등호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지분 수익이 가장 크다면 정의 지렛대가 되고 지분 수익이 가장 작아요. 그걸로 가장 작다면 바로 부의 지렛대가 되고 세 개가 똑같아. 똑같으면요. 지렛대가 없다. 영의 지렛대. 지렛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세 가지를 따라오시면 돼요. 저당 수익률은 이거지, 요거. 은행 이자, 대출 이자 5%. 5%입니다. 그러면 총수익과 지분수익이 뭐냐?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한 달 동안에 이만큼 벌었네, 총수익이. 총. 얘가 뭡니까? 총수익입니다. 총수익인데 총수익에서 경비 비용 빼죠. 총수익에서 비용 다 떨게 되면 나머지가 알짜 수익이잖아요. 그 알짜 수익이 바로 지분수익입니다. 지분수익. 총수익에서 뭘 빼지? 온갖 비용 다 떠니까 나머지 알짜 수익이 어떤 수익이다? 지분수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총수익이 중요합니까? 지분수익이 중요합니까? 지분수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5% 빌렸는데 자 1년 동안에 총수익률을 10% 잡을게요. 10% 잡죠. 그럼 이거 장사 잘한 거죠. 은행에 5%에서 빌려서 이만큼 먹었으면요 5% 갚아주고도 빌린 수익은 내가 더 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은행이자가 5%인데 내 총수익이 이만큼 커지게 되면요 은행이자 갚아주고 더 먹었으니까 나 알짜 수익은 이만큼 더 커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럴 때 무엇이 된다? 가장 크게 먹었다? 정의 지렛대입니다. 거꾸로 부의 지렛대는 거꾸로입니다. 저당 이자가 너무 높아. 얼마? 20%. 권리가 없겠지만은요. 대출액 20%입니다.
대출이자. 그러면 이렇게 빌려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총수는 10%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다 죽어도 나는 망했네. 지문수익이 없잖아요. 이게 다 죽어도 모자라. 얘는 또 작아. 가장 작잖아요. 이때는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요. 저당수익이 가장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열심히 총수익을 내가지고 다 갚아주고도 택도 없네요. 지문수익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가 좀 커져버립니다. 이러면 보호의 질이 됩니다. 원리금도 갚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늘이 보이죠. 아, 얘는 알짜 수익이고 얘는요 은행의 대출이자. 그러면 정의 지렛대가 생기려면 일반적으로 낮은 금리를 말해요, 높은 금리를 말해요? 예, 낮은 금리. 낮은 금리. 부의지든 낮은 금리다, 높은 금리다? 높은 금리. 세 가지가 똑같아 버리면요 지렛대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영의 지렛대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결국 지렛대는 뭘 말하죠? 은행에서 빌렸다. 융자. 이걸 잘 활용해서 크게 먹으면 정의 지렛대. 손해봤다. 부의 지렛대. 근데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은행에서 빌릴수록 수익은 높아집니다. 빌리는 만큼. 또 빌리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도 커집니다. 오늘 빌리는 만큼 자 수익도 커지겠지만 그만큼 원리금 갚으면 위험도 커지더라. 요때 위험이 어떤 위험이죠? 많이 빌렸으니까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원리금 못 갚는 위험이죠. 얘가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됩니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됩니다. 이 같은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는 채무불이행, 이런 위험을 가려서 똑같은 말로 이꼴 금융적 위험입니다. 은행에 돈 빌려서 못 갚았잖아요. 금융적 위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빌렸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사업도 안 돼. 이때 부의 지렛대가 일반적으로 원리금 못 갚아 상황이 악화되어 버립니다. 이럴 때 커지는 위험은 바로 원리금 못 갚는다, 채무 불이행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를 금융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심 합격하시면요 가능한 얘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지렛대. 그러면 지렛대 하게 되면 딱 여러분들이 현실에 딱 쓰이는 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경매. 경매는 일단 자 갱매목이 나왔다. 신권에 낙찰이 안 되죠. 그럼 저감률이 뭐 20% 지대있고 30% 지대이고요. 20% 30%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것만큼 싸게 살 수가 있죠. 싸게 받아버리면 은행에서는 항상 낙찰, 그러면서 주로 몇 프로 대출해 주지? 80%죠, 80%. 그럼 경매는요, 내 돈 20%만 있으면요, 80% 용달을 해주잖아요, 대출해 주잖아요. 결국 내 돈 1억만 갖고 있으면요, 얼마짜리? 5억짜리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빌려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투자만 잘하게 되면요, 이때 수익은 엄청난 지렛대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매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서 이제 특히 지렛대 효과로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지렛대 효과.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또 많이 들어보시세요. 요즘은 좀 뜸한데 이거 있죠. 갭투자. 갭투자는 빌라나 아파트를 전세 안고 사는데 전세가 얼마 정도 될 때? 90%죠. 90%. 예를 들면 자 아파트가 있다. 얼마? 2억짜리 아파트다. 2억 잡을게요. 그런데 전세가 얼마?
90%니까 1억 8천입니다. 1억 8천. 그러면 이제 이 갭이 이제 90%, 전세가 90%이기 때문에 내 돈은 얼마 쓰면 되죠? 2천만 원입니다. 전세 안고 사니까. 근데 이때 갭의 조건은 뭡니까? 이렇게 내 돈은 10%면 쓰면 돼요. 전세를 땅고 사게 되면요. 가장 필요한 조건은요,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오르니까 2억짜리가 2억 5천 되어버렸습니다. 2억 5천입니다. 그러면 내 돈은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오르기는 7천 원 올랐잖아요. 2억 5천 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2천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큽니까? 5천만 원 먹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지? 아파트장이 시장이 안 좋다. 빠져버리면 갭 투자는요. 계속 원금 날아가잖아요. 예.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매든지 갭 투자든지 항상 모두가 지렛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갭 투자고 경매 투자 되는 거예요. 자, 지렛대를 보았는데 참고로 요 네모 있죠? 얘는 중요합니다. 지분 수익률. 왜 네모에다가 여러분이 쓰시는가 하면요. 얘는 계산 문제입니다.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도 항상 A급이거든요. A급. A급인데 이 지분 수익률에 대해서는 오늘은 문제를 풀지 않지만은요. 아마 12월 마지막 주 계산 기초특 강의 있죠. 거기서는 이 문제 한번 풀 거예요. 계산 문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다음 주에 계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런 계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분 수익률 하게 되면 계산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렛대는 여기까지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교재 봐요.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자, 교재 보시면 43페이지 목차 2번 지렛대 효과입니다. 화살표. 지렛대 효과란 은행의 차입금이죠. 부채 사용으로 지분 수익률이 커지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1번 정의 지렛대는 부동호 다 적어드렸고 설명해드렸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분 수익률을 가장 높아지는 것이 바로 정의 지렛대. 정반대가 2번 부의 지렛대. 모든 수익이 똑같으면요. 영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가 뭡니까? 계산 문제는 제가 다다음 주 계산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보도록 하고요. 다음 목차가 수익과 위험인데 그러면 지금 입문서는 없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얘를 왜 공부했죠? 지렛대 효과. 얘가 뭐겠습니까? 투자의 장점입니다. 투자의 장점.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부자들은요. 은행 돈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봉급 받으시죠? 봉급 받으시면 통상적으로 이제 이 근로소득 중에서요. 어느 정도 한 30%에서 40%. 이쯤은 이자를 감당한다면. 그러니까 이자를 감당하는데 내 봉급의 3, 40%쯤은 이자 감당해서 빌릴 수만 있다면 이런 레버리지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빌려버리면 나중에 갚을 수가 없겠지만은요. 일반적으로 요 범위에서 레버리지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렛대는 투자의 장점이다. 그런데 입문서는 지금 소개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요. 장점이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 뭐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아주 강합니다.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이다. 또는 해지 기능이다.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가장 키워드가 뭐지?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상승한 만큼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하는 만큼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인플레하게 되면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대. 우리 일반적인 경제는요, 이게 필연적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세계 어느 나라고 화폐를 계속 찍어내잖아요. 동화량을. 계속 찍어내는 만큼 화폐가 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만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적당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계속 찍어내잖아요. 아무리 요즘 금리가 오른다 치더라도 돈은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만큼 화폐가 좀 떨어지면서 인플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폐 가치가 부풀어지고 떨어지더라.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럼 되게 이 인플레이션의 이 어원이 흥미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어원이 인플레이트. 자, 인플레이트를 해석하면요, 뭐 부풀리다, 또는 뭐 팽창시키다를 말합니다. 팽창시키다. 자, 화폐 가치가 부풀어지고 팽창돼 버리면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 떠올리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소장수. 우리나라는요, 소장수들이 소값 많이 받기 위해서 소한테 뭘 먹이잖아요. 뭘 먹입니까? 물 먹이죠. 예, 억지로 물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남미의 소장수들은요, 우리나라 사람과 다릅니다. 아주 지능적입니다. 소한테 물을 안 먹이고 물 대신에 뭘 먹이냐면요, 소금을 먹입니다. 소한테 소금을 먹으면 소 지가 알아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소 배가 막 부풀어지잖아요. 이 부풀어진 소 배를 가리켜서 바로 인플레이터, 부풀리다, 팽창시키다. 이 어원에서 이제 화폐 가치가 부풀어진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면 아마 1990년쯤 잡을게요. 지금은 이제 2023년이니까. 대충 이때쯤요, 30년 전. 이때에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대충 따져보니까,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30년 전 이때 짜장면 값이 한 그릇에 한 1,000원 나오더래요, 1,000원. 혹시 최근에 짜장면 드셔보신 분 얼마입니까? 7,000원이요? 7,000원이요? 와, 7,000원이요. 얘가 뭡니까? 30년 동안에 몇 배 올랐다? 7배. 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가 이만큼 올랐잖아요. 예. 짜장면 값이 7배나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런데 문제는 뭐지? 비교하자. 자, 여기가 주한역 주변이죠. 예.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의 땅값은요, 30년 전 땅값이 지금까지 7배만 올랐을까요? 더 올랐을까요? 훨씬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지만은요, 7배가 아니라 10배, 15배, 20배 엄청 더 올랐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 떨어지게 되면 이때 인플레 폭은 일반 동산보다 부동산이 더 겁나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미리 땅을 사버리면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가 바로 인플레이션 보호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인플레는 항상 생기니까 미리 땅을 사두게 되면요, 일반 인플레 폭보다 훨씬 더 땅이 더 유리하다. 이가 바로 인플레이션 해치. 해치가 바로 울타리, 방한다는 의미가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그만큼 일반 동산보다 인플레이션에 강하다.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책을 보게 되면 어떤 실무를 이제 하면 거기에 시장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있죠, 그죠? 나빠진다,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보다는 이쪽의 이유가 뭐냐? 이런 쪽 이유는 주로 이제 인구를 삼는데 인구도 앞으로 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워낙 복합적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화폐를 계속 찍어내잖아. 찍어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우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괜찮은 얘기 있다면요, 사게 되면 계속 유리한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자, 은행에 가게 되면 금리가 있죠. 고정금리가 있어요. 변동금리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고정금리 하게 되면 대출받고 만기 때까지 금리가 똑같아. 고정적입니다. 근데 변동금리 뭡니까? 금리가 덜쭉 날쭉 덜쭉 날쭉 하잖아요. 이 차이가 뭐지? 바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래서 자, 인플레가 2%, 물가상이 2%라면 금리도 2% 올라가 버립니다. 인플레만큼. 따라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만큼 금리에 반영된 것이 바로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생기는 만큼 은행은 둘 중에 뭘 더 좋아한다?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왜?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려버리면 되니까. 따라서 이것도 질문 잘 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그것만큼 자, 금리 상승을 통해서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항상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어떤 금리? 변동금리를 떠올리자.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인플레이션. 그래서 자, 우리는 투자의 개념을 보시면서 투자의 장점하게 되면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뭐 은행의 용자를 받자, 최대한.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또 부동산 투자는 항상 인플레가 발생할 거니까 미리 땅을 선점하게 되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의 장점이죠. 인플레이션 하고요. 인플레 보호 효과하고 지렛대까지를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44페이지요. 수익과 위임입니다. 칠판 볼까요? 목차. 자, 이번 시간 거의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고요. 입문서가 44, 45페이지입니다. 이 파트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